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향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학의 향수를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 페이지 226페이지, 22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다 피셨죠? 그러면 향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향수의 좋은 향수 조건이라든지 보존법이라든지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향수의 농도에 따른 구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시험에 나왔는지가 더 궁금하시죠? 네, 농도에 따른 구분은 퍼퓸이 나왔고요, 샤워 코롱이 나왔고요, 베이스 코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표시를 하고 너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그 부분에서는 집중할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퍼퓸 같은 경우에는 부양률이 10에서 30%가량의 농도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지속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가장 향수에 있어서는 가장 비싼 향수라고 보시면 돼요. 퍼퓸이 가장 진하고. 그래서 이 퍼퓸 가장 비싼 그리고 가장 부양률이 많은 향수가 퍼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만약 향수를 선물하거나 내가 구입을 할 때는 퍼퓸 같은 경우에는 아마 40대나 50대 좀 이후에 사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큼하고 풋풋한데 너무 진한 향기를 하게 되면 이 향기는 뭐예요? 본인의 이미지와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향수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그 향수의 이 부양률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더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5대 퍼퓸. 5대 퍼퓸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0% 정도예요. 그래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부양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대 토일렛 같은 경우에는 6에서 9% 정도. 그 다음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 향기가 지속 시간을 가는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한 5대 토일렛 같은 경우는 한 3, 40대 정도가 사용하면 좋은 향수의 그 부양률의 농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5대 코롱 같은 경우 아주 산뜻하게 그냥 가볍게 뿌리고 나갈 수 있는 10대들의 향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좀 향수를 뿌리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대 코롱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 정도 한두 시간 정도 하고요. 샤워 코롱 얘는 1에서 3% 정도 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샤워하고 가볍게 은은하게 뭐 처음에 산뜻하게 맞고 이렇게 지속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그런 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퍼퓸과 샤워 코롱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발산 속도에 따른 구분을 보도록 할게요. 탑노트 같은 게 천냥이에요. 딱 맡았을 때 막 상큼하다 막 이런 거 강하게 오는 휘발성이 강해요. 하지만 지속성이 약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탑노트의 천냥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뭐 그런 거예요. 상큼하다 그럼 뭐예요? 오렌지, 뭐 레몬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천냥 휘발성이 강한 그런 것을 가리켜서 탑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들노트 중간 은은하게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베이스 노트 마지막까지 잔향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가리켜서 미들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수에서는 퍼퓸과 샤워 코롱과 베이스 노트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수를 봤어요.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죠.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를 이런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한 오일을 가리켜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요. 테라피는 뭐예요? 치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요.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 방법은 증류법 같은 경우에는
끓여서 이렇게 수증기를 나오는 것은 예, 그냥 워터, 뭐 로즈 워터 대표적인 것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제된 게 예, 에센셜 오일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끓여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나머지 마지막 오일을 추출하는 것을 증류법이라고 하고요. 용매 추출법, 그다음에 압착법, 침류법, 이산화탄소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증류법,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추출 방법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류법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추출 방법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센셜 오일의 향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플로랄 계열, 예, 꽃향이죠. 뭐 대표적인 게 뭐 로즈, 자스민, 뭐 이런 것들이 플로랄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러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상큼한 감귤, 뭐 이런 것들, 오렌지, 레몬 이런 것들을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하고요. 허브 딱 하면 뭐 페퍼민트, 화한 그런 것들 상큼하지만 그런 풀향이 많이 나는 그런 계열을 허브 계열이라고 하고요. 수목 계열, 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유칼립투스가 대표적이죠. 유칼립투스. 그다음에 스파이시 계열 같은 경우는 향신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블랙페퍼라든지 진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스파이시 계열이에요. 그래서 향에 따른 분류를 보면 플로랄, 시트러스, 허브, 수목, 스파이시 계열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센셜 오일을 우리 몸에 흡수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 흡수 경로를 보이도록 할게요. 폐로, 처음에 폐로 흡입을 해. 그 다음에 폐에서 혈관으로, 그 다음에 조직, 기관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아까 제가 저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얘는 치료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직, 얘는 혈관을 타고 흘러서 모든 조직과 기관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로 흡입해서 코로 흡입해서 후각신경, 그 다음에 뇌의 변역계, 그 다음에 뇌신경에 전달돼서 감정 조절을 해요.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 자율신경 배웠죠? 이 자율신경, 너무 이 교감신경이 발달되면 흥분된 상태잖아요. 이 흥분된 상태를 진정시켜 줄 때 사용되고지고요. 또 부교감신경, 너무 다운이 되어 있어. 너무 안정되다 못해 이제 안정이 지나치면 어때요? 다운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감정 조절을 좀 상큼하게, 우리가 너무 다운이 될 때, 나른할 때, 오후에 나른해 지금. 그러면 어떤 계열의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 될까요? 나 같은 경우는 이 시트러스 계열을 딱 사용할 것 같아요. 상큼하게. 그러면 어때요? 이 오후의 나른함이 싹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로마 에센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 우리가 마사지를 많이 하죠. 피부에 마사지. 그럼 표피에 가고 혈관, 그 다음에 조직기관에, 그 다음에 전신에 이렇게 분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화장품의 성분들을 쭉 앞 시간에서 배웠어요. 그 성분은 모공 안으로 들어가서 이 혈관까지 들어가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뭐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아로마 에센셜만큼은요, 피부에 흡수되고 그 다음에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빨리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그러면 구토 증상이 일어난다거나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즉각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은 정확한 지식이 없이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적합하게 그 에센셜 오일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센셜 오일의 활용 방법이에요. 활용 방법. 마사지법도 있고요. 스포법도 있고. 그다음에 얼굴 증기법, 흡입법, 목욕법 이런 식을 이용해서 에센셜 오일을 흡수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센셜 오일. 제가 에센셜 오일을 과하게 피부에 흡수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토 증상이라든지 어지럼 증상이라든지 이런 중독 증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캐리어 오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브랜딩 오일이에요. 브랜딩 오일. 에센셜 오일은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이 캐리어 오일, 브랜딩 오일을 사용하게 돼요. 이 캐리어 오일을 브랜딩 오일을 사용해서 브랜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뭐 대부분 비율이 있어요. 뭐 캐리어 오일이 10방울이면 에센셜 오일은 1방울. 이런 식으로 비율을 1대 1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율을 둬서 블렌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 캐리어 오일로 대표적인 오일이 뭐냐? 이 호호바 오일이에요. 호호바 오일이 캐리어 오일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저게 대표적이냐? 우리의 피지하고도 거의 흡사해요. 그 오일 성분이, 유성 성분이. 그래서 흡수력이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캐리어 오일 중에서 이 호호바 오일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외에 캐리어 오일 중에 뭐 달마지유라든지 아몬드 오일이라든지 살구씨 오일, 아보카도 오일, 피마자 오일, 올리브 오일, 메가 오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블렌딩 할 때 사용되어지는 오일인데 그 중에서도 호호바 오일이 가장 많이 블렌딩 오일로 사용되어진다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젠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왜 갑자기 기능성 화장품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이제는 이 화장품이 쭉 하고 이 기능성 화장품은 좀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 교과서에도 뒤로 빼놨어요.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미백 화장품에 대해서 검게 그을린 피부, 멜라닌 색소를 10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미백 화장품이고 피부에 미백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화장품을 가리켜서 미백 화장품이라고 그래요. 뭐 미백 화장품, 네. 멜라닌 피부를 하얗고 멜라닌 세포를 적게 올라오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멜라닌 세포가 올라오는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멜라닌 세포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멜라닌 세포가 티로신이라는 물질을 발생이 돼요. 발생이 돼서 이 도파로 넘어갈 때 산화되는 물질이 바로 티로시나제예요. 그래서 티로신의 물질이 도파로 산화되는 과정을 하는 촉진제의 역할이 뭐냐면 티로시나제의 효소인데 이 티로시나제의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뭐냐? 알부민. 그 다음에 코직산.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되면 어때요? 티로시나에서 도파로 산화되는 과정을 지연시킨단 말이에요.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연을 시켰는데도 넘어왔어. 그 다음에 도파에서 도파키논으로 넘어올 때 이 산화시키는 이 효소의 역할을 하는 애가 뭐냐? 티로시나제예요. 그러면 이 산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이 뭐냐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추출해서 피부에 발라서 멜라닌 세포가 빨리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C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다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졌어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서 우리의 피부의 각질층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때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아하예요. 아하. 이 아하를 발라서 올라온 멜라닌 세포를 벗겨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백 화장품의 성분을 계속 봤어요. 그러면 이 성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멜라닌 세포의 메커니즘을 보면서 이 산화되는 과정을 지연시키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라는 거야. 이 성분들이. 그러면서 멜라닌 세포가 더디 올라오게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멜라닌 세포 전체를 만들어지지 않게 없애버리는 성분이 뭐냐? 하이드로퀴논이에요. 얘는 아예 멜라닌 세포 자체를 산화되는 이런 과정도 없어. 아예 멜라닌 세포를 아예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성분이 바로 하이드로퀴논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퀴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거의 만약 사용을 한다 해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도미노, 아까 의약 외품 도미노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드로퀴논의 성분이 0.02%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건 식품의약처장이 고시한 원료의 그 성분이에요. 그만큼만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는 하이드로퀴논이 거의 일반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이지만 하이드로퀴논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약 외품만 아주 소량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뭐 알부민이라든지 제가 자꾸 저기 하는데 잠시만요. 예, 알부민이 아니야. 알부틴이라든지 코직산이라든지 당나무 추출물이라든지 감초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출해서 화장품 성분에 넣게 되는데 이 하이드로퀴논은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 꼭 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산화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아하는 멜라닌 세포가 올라온 각질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 멜라닌 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미백 화장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름 개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자연 노화, 나이가 들면 늙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노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광노화죠, 광노화. 이런 것들. 햇볕으로 인해서 열을 받게 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어떻게 소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름들이 이제 환경 노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데 주름의 개선을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가리켜서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 이제 콜라겐을 합성해. 그다음에 비타민 C, 항산화 물질. 산화되는 것을 지연시켜요. 그 다음에 비타민 A, 각질을 제거하는 그러한 각질을 제거하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빨리빨리 올라오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항산화 제품, 뭐 대표적으로 비타민 C,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그다음에 폴리페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성분을 이용해서 주름 개선 화장품을 만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흡수제. 얘는 화학적 차단제고요. 성분은 오틸 맥토시 신나메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오틸디 메칠 디바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화학적이에요. 화학적이라고 그랬죠. 자외선을 받아. 그 다음에 그 열을 화학적 열선을 이용해서 그 자외선을 소멸시켜서 피부가 흡수를 해서 소멸시키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어때요? 자외선 차단을 흡수를 시켜서 피부에서 그걸 소멸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이 돼요. 그래서 피부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차단제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흡수제가 뭐야? 뭐 이 성분을 보면 알겠죠.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내가 지금 흡수제를 쓰고 있구나, 산란제를 쓰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 피부로 느끼려면
뭐냐, 발랐을 때 백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피부의 색깔과 거의 흡사한 것들은 흡수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거의 발랐을 때 피부의 색깔과 별반 차이가 없이 흡수가 잘 돼. 그럼 내가 흡수제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화학적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원리는 자외선을 받아서 피부가 그것을 소멸하는 그러한 자외선을 차단하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산란제. 얘는 물리적 차단제. 물리적 뭐예요? 자외선이 딱 내려면 반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분에는 이산화티탄이나 산화아연, 징크 옥사이드가 들어있어요. 그건 백탁 현상.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는데 하얗게 되는, 이렇게 들떠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백탁 현상, 이 산화아연이라든지 징크 옥사이드 이 성분 때문에 그런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까 백색 알료. 그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얗게 보는 건데요. 이 산란제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에 좀 약간 하얀 그런 느낌은 주지만 피부에 예민한 피부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 자외선 산란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세요. 예민 피부에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 SPF가 뭐를 가리키는 거냐? UVB를 가리키는 차단 지수예요. 차단 지수. SPF. 그러면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했을 때 최소 홍반량과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최소 홍반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 제품을 발랐을 때 1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1을 발랐어. 자외선 차단제 1을 발랐는데 그럼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홍반량 얘는 10분이 되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자외선을 이렇게 노출을 했더니 10분 후에 홍반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 1을 자외선 차단제를 1이 첨가된 이것을 발랐는데 이 10분을 홍반량을 나타나지 않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지수가 여러분 SPF 대부분 요즘 막 50까지도 쓰더라고요. 근데 1이 자외선 10분을 차단해 준다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10분이면 10분, 20분, 30분을 내가 차단해. 그럼 지수가 뭐야? 30분. 난 30분 정도 자외선을 받았다. 그러면 지수가 몇이면 돼? 3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자외선을 받는 몇 분을 몇 시간을 받는지를 해서 이 차단 지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그렇게 내가 한 50 정도는 거의 레저 수준이에요. 레저 수준. 내가 뭐 어떤 밖에 나가서 뭐 골프를 한다든지 어떤 뭐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이랬을 때 바르는 그런 50 같은 경우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차단 지수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자외선에 노출되었는지를 알고 그거에 적합한 자외선 차단 지수를 선택해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PF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UVB의 차단 지수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A 같은 경우에는 UVA의 차단 지수의 생활자외선이죠. 얘 같은 경우는 레저자외선이라면 얘는 생활자외선이에요. 생활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높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아니면 실내 환경에서 많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SPF가 높을 필요 없어요. 이 PA가 플러스가 더 많은 게 이 차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뭐 저번에 시간에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 UVA 같은 경우에 햇볕에 노출됐을 때 홍반 반응이 일어나요. 홍반 반응이 일어나는데 얘는 뭐예요?
흑색이 깜짝 내가 흑색 죄송합니다. 흑화량 이 UVB 같은 경우에는 홍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UVA 같은 경우는 흑화량이에요. 흑화량. 예, 검게 그을르게 되는 거. 안에서 멜라닌 세포가 올라와요. 그래서 검게 이렇게 그을음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단 지수가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PA 플러스 3개짜리를 사용해요. 그래서 내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가장 도시에서 생활할 때 적합한 자외선 지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외선 SPF가 15. 그 다음에 이 UVA PA가 플러스 3개 정도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선택하시면 피부에 트러블 없이 피부가 예민하지 않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화장품이 다 끝났어요. 화장품학이. 그래서 화장품학 다시 한번 쭉 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중보건학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책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시고요. 어느 정도 화장품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필기 접수를 하셔야 돼요. 필기 접수를 하시고 저와 함께 필기가 공중보건학이 끝날 때 시험을 딱 보시면 딱 합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기를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필기를 접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기 시험은 2주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접수 안 하신 분들은 화장품학을 기점으로 해서 필기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장품학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공중보건학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